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개발자 과정의 최종 성과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손지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행사 일정 소개인데요. 먼저는 기관장 인사, 심사위원 소개 후에 총 4팀 이어서 연속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운영팀에서 최전방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교육을 위해서 힘을 써주고 계시는 위홍주 본부장님을 모시고 기관장 인사 및 심사위원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바쁘신데도 심사를 하러 오시고 또 좋은 학생들도 같이 가서 근무하자고 또 기업 참관까지 하러 오셨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고생한 학생들에게 잠깐 격려 한마디 하고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 6개월 전에 제가 개강식 때 여러분들 같이 앞에서 만났잖아요. 그 불안하고 긴장된 그 눈빛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6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배울까 또 헤쳐나갔을까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심정을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문장을 하나 표현한다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는 숲속에 곡선을 따라서 멀리 있는 불빛을 찾아가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여유 있어 보이고 넉넉한 표정들이 이렇게 느긋이 앉아 있어서 반갑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마 6개월 전에 용기를 내서 이런 과정을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 하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감히 용기를 내서 이런 과정을 도전한 6개월 후에 여러분들 모습은 너무나 대견스럽고 아마도 후회하지 않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메슬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인간의 욕구를 6단계로 구분해 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슬로우 욕구 유계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면, 먹어야 되잖아요? 식욕의 욕구. 중간에 쭉 올라가면 이제 인간은 존경의 욕구도 있다네요. 남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그분의 이론에 가면, 그분이 유명한 이론이니까, 마지막이 뭐냐 하면 제일 상위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어렵죠? 자아실현의 욕구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가장 높은 욕구를 인간은 이룬다. 이제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배우는 내용들이 짧고 또 초보적이고 기초였지만 아마 이게 마중물이 돼서 전문가로서 틀림없이 성장하리라 저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희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커다란 자아실현을 이루는 그런 단계가 될 거라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좁은 환경 속에서 또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너무 고생했고 이렇게 보내려고 보니까 더 많은 지원도 또 아낌없이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옛날 일들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만 가득 안고 이렇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T 업계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가려면 이 세상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코어워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코오퍼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모두가 한 팀이 이루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명심하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서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6개월 동안 고생하신 우리 담임선생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동료애로서 끈끈이 만나서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팀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버티고 온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오신
귀한 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마지막에 그냥 쳐주세요. 목포대학교 오수열 교수님 심사하러 오셨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유니컴퍼스 송은수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림정보통신의 정창성 이사님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라젠의 김한별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BPS의 김진모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유한회사 정창전의 임윤자 PM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오의 김정현 팀장님 오셨습니다. 메이커스의 정희미 대표님 오셨습니다. DS인포 주식회사 김홍선 상무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BA에너지의 박태준 이사 오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관리관청이신 고용노동부에서 5분이나 오늘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취업팀에서 김권호 주무관님, 임좌명 주무관님, 구진호 주무관님 좀 인사해 주십시오. 일어서서 인사 좀 드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직무팀에 이응순 주무관님, 신덕기 주무관님도 오셨습니다. 자, 모두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위원님들 이외에도 총 4개의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듣고 있는 참관하는 과정 학생들은 많은 걸 배워가는 시간, 그리고 발표의 자세가 어떤 건지 한번 배워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 928시간이라는 시간을 달려와서 오늘 마지막 최종 결과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은 운전자라면 되게 흥미롭게 보실 만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서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판단 서비스를 진행한 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판별의 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한 판별의 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목차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부터 개발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그리고 일정 및 역할까지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배경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012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꾸준히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를 하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사고 유형이나 더불어서 이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보험사에 접수되는 사고 건수만 연간 약 340만 건이며, 이 중 20%는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고 초기에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료의 할증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보험사에서 그 판정을 함으로써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되게 되면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여러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본 결과 이제 유명한 이제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 채널인 한문철 TV, 그리고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의 경우 구독자 수가 약 150만 명, 하루 방문 660만 명에 이를 만큼 많은 관심과 방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문철 TV에 영상을 제보하게 되면 최소 하루,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문철 TV에 제보를 하더라도 이제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답글을 다는 것이 아닌 이제 직원이 담으로써 이제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해서 이제 YOLOV5라는 이제 AI 모델을 활용해서 영상 업로드부터 15초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문철 TV에 비해서 이제 보다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판례를 연결함으로써 법적인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별성을 표로 도식화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개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이제 플라스크와 스프링 서버를 통해서 이제 YOLO V5 모델과 DB와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흐름들인데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추후에 이제 영상이 분석 결과 또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웹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UX, UI 구성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보시면 왼쪽 이미지에 이제 간단하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활용해서 직관성을 높였고, 이제 결과 또한 카카오톡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관리하기 편할 수 있도록 이제 직관적으로 대시보드와 이제 통계 그리고 그래프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관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상승시켰고, 이제 그 결과와 영상을 함께 커뮤니티에 공유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용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희 만든 페이지들인데요. 네, 관리자 페이지고, 이제 이를 이제 반응형 웹으로 구현해서 이제 모바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이제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 iOS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AI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 수집은 AI 허브에서 차선과 신호등 이미지를 1TB 정도 수집을 하였고,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보배드림 같은 사이트에서 사고 영상을 120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처리하고 라벨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 4만 장의 이미지를 실제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AI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객체 인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RCNN 모델에 대비해서 약 처리 속도가 6배 빠르고 정확도 또한 높은 YOLO V5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 저희가 과실 비율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참조하였는데요. 실제 이 사이트에서 판별해주는 이제 과실 비율, 그리고 기본 과실, 그리고 가감 요소를 산정한 이제 최종 과실을 소비자가 수용하는 비율은 약 91.5%에 달할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는 파이썬으로 구현해서 현재는 이제 신호 위반에 관련해서 이제 신호등 색깔별로 3가지, 그리고 차선 위반, 실선과 점선 해서 2가지에서 총 5개로 분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먼저 끼어들기 상황에 대해서 판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찰이 있었고, 이제 오픈CV와 YOLO V5의 모델을 비교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를 인식하는 클래스를 9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9가지에 대한 정확도가 균형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차선 데이터를 5,000장에서 2만 장으로 늘려 학습을 진행하였고, 정확도는 약 30%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YOLO V5 모델의 단점으로서 이제 중복 객체 검출 불가가 있는데요. 이제 같은 객체 안에 또 객체를 검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검출 구역을 3단계로 분할하여 신호등, 도로 유형, 차선 인식 이렇게 3개로 분할하여 이러한 중복 객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모델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제 끼어들기에 있어서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오픈CV 같은 경우에 이제 폴리라인 기법을 활용해서 차선 객체들을 검출하고 이를 직선이나 혹은 곡선으로 이어서 차선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보시면 이제 인식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를 기반으로 만약 판단했을 시에 그 신뢰도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이제 차선의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이제 작업이 용이한 YOLO V5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확도는 약 83.9%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테스트 영상을 넣어본 결과 이제 사거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즉 교차로 상황에 진입하였고, 그린, 이제 녹색 신호에 저희가 진입하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0대 10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직진차로, 즉 차선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점선을 지금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선을 넘어올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0대 7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연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판별의 14인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하단에는 아이콘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페이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 간편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간단한 프로젝트 소개와 과정, 그리고 저희만의 장점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페이지에서는 분석할 영상을 선택하여 필요에 따라 사고 시점만을 분석하거나 영상 전체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영상과 그래프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를 한번 볼까요? 교차로가 나오면 크로스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녹색 신호를 인식하여 정상 주행 중인 것을 판별하였습니다. 그렇게 연대대기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연대대로 판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케이스의 과실비율 정보 포털로 연결이 되며, 추가적인 판례나 다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 내 게시판을 눌러 이전의 분석 결과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 페이지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커뮤니티 페이지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 영상, 내용, 댓글 등을 통해 다른 유저들과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하며 회원 및 영상, 분석 소요 시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관리나 업로드 영상 또한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판별의 신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연 영상이 끝나게 되고요. 저희 개발 환경이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5가지 정도밖에 분류하는데, 이제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는 사고 유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독이 가능한 사고 유형을 확대할 계획이고, 이제 그런 정확도나, 그런 모델들도 욜로 V5 모델만 아닌 이제 다른 모델들을 적용해 봄으로써 좀 더 최적의 모델을 찾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5초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한문철 TV 대비해서 빠른 판단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고 처리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소송 비용만 해도 착수 수입료만 약 330만 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제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판독 과정의 투명성을 기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 또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차량의 주행 중인 객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주행 관련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 계획이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고생한 팀원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경영학과를 전공한 정우철입니다. 네, 저는 그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고, 주로 이제 백엔드에서 이제 스프링과 플라스크 서버,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모델링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자신 있고 관심 있는 것은 스프링 부트를 통한 백엔드 개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화 시스템을 전공한 유영광입니다. 본 프로젝트 백엔드에서 스프링 서버 구축, 자바스크립트 연동, 카카오 로그인,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맡았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분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주항공공학을 전공한 임청조입니다. 저는 본 프로젝트에서 AI 파트를 맡았고요. 욜로 V5를 통한 객체 탐지와 과실 비율 판단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밖에 데이터 전처리와 수집 및 전처리를 담당하였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파이썬을 이용한 AI의 활용 기술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어 중문을 전공한 이윤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프론트엔드 총괄과 US UI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자바스크립트, HTML, CSS를 활용한 프론트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행정학을 전공한 장동현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 파트를 주로 담당하였고, 데이터 수집, 산출 문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기반한 웹 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평가위원님들의 조언 및 격려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데이터 관련한 거 보고 이제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욜로 V5 쓰느냐고 이제 그 신호등이랑 차선 요거 데이터 학습한 거는 이해했어요. 네. 그 보배드림에서 120개의 사고 영상을 수집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학습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사고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끼어들기 관련해서 이제 끼어드는 차량이나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프레임 단위로 추출해서 그 이미지를 다시 어노테이션해서 사용했습니다. 사고 영상에서.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실제로 사고 영상을 넣음으로써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황과 그러니까 그 상황과 실제 과실 결과를 같이 학습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객체 인식을 하고 그 객체 인식이 예를 들어 차선 추출 그리고 이제 상황별로 교차로냐 직선이냐 그리고 신호등이 이제 색깔별이냐 아니면 이제 차선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과실 비율을 이제 파이썬 알고리즘으로 통해서 했습니다. 이게 그 과실 비율 자체는 지금 하드코딩, 그러니까 네, 알고리즘으로 진행을 하신 거고, 그 사고 영상은 끼어드는 상황,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 네, 이제 AI 허브에서 없는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네, 사고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 토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들으니까 4만 장의 이미지 교통사고 그 이미지를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디서 갖고 왔어요? 4만 장의 이미지는 이제 기존의 이제 AI 허브에서 가져온 것과 그다음에 이제 사고 영상에서 이제 차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이나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실제 영상을 가지고 잘 학습할 수 있는지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였고 그거를 프레임 단위로 이미지를 추출해서 다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요. 직접. 저희가 크롤링 했습니다. 네, 실제로 수집을 가져 그 인터넷에 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누구야? 임청조 씨. 예? 예, 혼자서 고생 엄청 했겠는데? 다 같이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분담해서 네. AI 모델링하고 알고리즘 구현도 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은 혼자 다 했네 보니까. 일단 AI 파트는 2인 1조로 팀장님과 같이 그래요? 진행하고 제일 어려운 점 뭐였어요? 지금 PPT도 원래 학교 다니면서 저런 빅데이터나 AI 데이터 다뤄본 적은 없었죠? AI용 데이터는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제 판별하는 객체가 9개나 되기 때문에 그 9개에 대한 정확도를 균등하게 올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취업도 다 됐네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동현 씨. 네.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였어요? 이거 하면서. 저 프론트엔드 파트를 맡았었는데, 네, CSS 쪽 하면서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좀
그런 점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야 할까요? 전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기반한 웹 개발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서버 구축해 봤어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우철 팀장이 주로 서버에 관련된 건 다 했습니까? 그 내용도 괜찮고 그 전개에 가는 그 개발 과정 설명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다고 봐요. 예. 이 정도 6개월 정도 공부하고 프로젝트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예, 너무 이야기 잘 들었고요. 실은 외부에서 잠깐 시연을 할 때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6개월 동안 해서 뭐 그냥 수박 거달기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실은 지나가는데 이제 실은 이제 팀장님 발표하는 목소리에 너무도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실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기업에서 오랫동안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실은 신사업 개발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5분께서는 거의 뭐 전문 분야에도 계셨겠지만은 타 전공을 하시다 오시는 분들인데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은 IT를 하시던 분들보다 외국에 다른 업무를 와서 하신 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짜도 더 잘 짜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이나 생각들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공학도라고 하는 기술쟁이들보다는 창의성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야 다시 한번 현장에 와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다 보니 정말 좋은 인재들이 너무 많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한 장동현 씨 같은 경우는 DB 설계 쪽도 해보니까 관심이 가던가요? 네네. 저 TV 쪽도 관심이 있긴 있습니다. 그쪽 남들이 다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고난스럽고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얽히고 설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쪽 길로 가보시면 정말로 좋은 인재로서 육성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획부터 초기 개요 잡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너무도 말끔해가지고 박수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착부템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을까요? 네, 다들 의미를 알고 계실 텐데요. 본인한테 맞는 그런 컬러감이 맞는 아이템이라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현대인의 관심사를 반영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클로젯 팀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젯 팀의 발표를 맡은 박지균입니다. 저희 팀의 오픈CV 활용 퍼스널 컬러 진단 및 의류 색상 추천 앱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에게는 어느 쪽 색상의 옷이 더 어울려 보이나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돋보이게 하는 컬러를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데요. 계절의 이름을 봄톤, 여름톤, 가을톤, 겨울톤으로 많이 불립니다. 제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패널나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색상은 검은색, 흰색, 네이비 순으로 주로 무채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파스텔 색상을 선호하는 일본이나 강력한 원색을 선호하는 브라질과는 대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신양선 CCI 색채연구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처럼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색상에 대한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무난한 검은색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MBTI, 퍼스널 컬러 등 나를 알아가기 위한 테스트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을 찾아내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특히 퍼스널 컬러는 뷰티라는 특성상 여성에게 관심도가 높습니다. 저희는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 중에서도 여성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앱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유사 제품 비교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크는 퍼스널 컬러 기반 의류 제품 추천 앱으로 조명과 배경색 등 환경 조정이 가능하지만 진단 단계별로 귤이라는 어플 내 재화를 지불해야 결과를 볼 수 있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젠페이스는 퍼스널 컬러 기반 화장품 추천 앱으로 제품의 다양성이 높아 선택지가 많지만 색감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경우 진단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코쿤과 젠페이스의 퍼스널 컬러 진단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의류 제품 색상 내에서 사용자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개발 내용입니다. 저희의 개발 목표는 다양한 쇼핑몰을 유치하여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제품별 색상 적합도를 제공하여 상품마다 어울리는 색상을 추천해 줍니다. 또한 무료 진단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비용적인 부담을 없애고 사용자 및 제품 색상 분석을 통해 계절별로 코디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에 사용한 언어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분류 모델 학습을 위해 사이킬런과 파이썬을 사용하였습니다. 분류 모델 학습을 위해 사이킬런과 파이썬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에 사용한 언어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분류 모델 학습을 위해 사이킬런과 파이썬을 사용하였습니다. 고객 및 제품의 정보를 저장을 위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스플라스크 서버와 연동하였습니다. 자바 언어를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앱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스 케이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색상을 추천받습니다. 다음은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쇼핑몰 및 제품 정보를 위한 테이블 주문 결제를 위한 테이블, 회원 정보와 퍼스널 컬러 진단을 위한 테이블로 구성하였습니다.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 서버에 작업을 요청하면 플라스크 서버에서 모델을 실행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작업을 요청합니다. 분류 모델 학습을 위해 퍼스널 컬러가 많이 분석된 연예인 삼방신 이미지 500장을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사람의 볼 부분에서 가장 정확한 피부톤을 추출하고 있다는 논문을 참고하여 상반신 이미지에서 오픈CV를 사용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하고 출춘된 영역 내에서 볼 부분의 픽셀 영역을 추출했습니다. 해당 픽셀 영역의 색 공간을 HSV와 LAB로 바꾼 후 피부톤으로 분리하였습니다. HSV와 LAB는 색 공간의 이름으로 HSV는 색상 명도를, LAV는 명색과 빨간색의 파란색과 노란색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피부색의 어두운 정도와 노란 정도, 붉은 정도가 기준인 퍼스널 컬러 진단에 적합한 색 공간으로 피부톤 분류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퍼스널 컬러 생성한 학습 데이터 분류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에이다 부스트에서는 39%가 나왔고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40%가 나왔습니다. 쇼핑몰 구현을 위해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데이터를 수집하고 색상 코드를 추출하여 피부톤별로 추천 정보를 매칭시켰습니다.
구현된 앱 화면입니다. AI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품 색상을 추천합니다. 시연 영상을 통해 더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예약 상담소인가요? 당연하죠. 어떤 고민이 오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저보고 옷을 너무 못 입는다고 헤어지세요. 걱정 마세요. 그 고민 제가 해결해드리죠. 그 고민 제가 해결해드릴게요. 그럴 때는 바로 클로젯이죠.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진단하기 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합니다. AI 모델이 진단한 톤을 기반으로 개인에게 더 적합한 색상을 선택하고 재진단이 필요한 경우 마이 페이지에서 재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석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접속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 색상의 적합도를 보여줍니다. 옵션을 선택하고 구매하기를 눌러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변신 전 변신 후 생활 서비스 전문가 매칭 플랫폼 승고에 따르면 오프라인 퍼스널 컬러 진단에 드는 비용은 평균 22만 원이라고 합니다. 클로젯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고 온라인 구매 시 색상으로 인한 실패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류품뿐만이 아니라 기존 퍼스널 컬러 영역인 화장품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퍼스널 컬러 전문가가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내는 데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노력해도 쉽게 올라가지 않는 정확도였습니다.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을 전처리 중에 있으며 퍼스널 컬러 전문가에 의해 진단된 정확한 정보를 더 수집하려고 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원 소개를 마지막으로 클로젯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원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융합정보보안학과를 전공한 이혜원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서버 API 구현, 안드로이드 기능 구현,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는 자바 언어를 사용한 백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승희과학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주균입니다. 제가 맡은 영역은 서버 API 구현이랑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및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는 자바 언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정보보안학과를 전공한 박수경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얼굴 데이터의 수집과 전처리, AI 설계와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데이터 전처리와 분석, 머신러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과학과를 전공한 서민지입니다. UX UI 디자인과 구현을 맡았고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수집을 맡았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UX UI입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서비스학과를 나온 이하빈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맡은 건 DB 구축 및 설계,
데이터 전처리 및 업로드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백엔드입니다. 네, 이어서 평가위원님들과 참관위원님들의 조언 및 격려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손 드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여기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뭔가 하기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개발 목표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팀은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데, 누가 대답할래요?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좋아하는 컬러를 처음에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하면 얼굴 보고 퍼스널 컬러가 진단이 돼요? 네, 퍼스널 컬러가 개인의 얼굴에 색상을 댔을 때 환해 보이는 색깔을 말하기 때문에 얼굴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 모습, 또 피부의 상태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컬러가 형성이 된다 그거죠? 맞아요?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고 내가 가장 예뻐 보이는 색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간편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 색상을 추천해주고 피부 타입별 4가지 퍼스널 컬러를 또 진단해주고 또 제품의 색상을 분류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 색상을 또 제안해주는 제안 서비스도 있고 퍼스널 컬러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해주는 영상도 제공하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얼굴을 보고 아까 사진 이렇게 찍던데 그걸 보고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는 그 알고리즘은 뭘 썼어요?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를 썼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그건 어디가 있지? 보고서에가 없네.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대신 누가 대답. 그거는 오픈 CV에서 네. 얼굴을 분류하는 분류 모델이 기존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XML 파일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여기서 얼굴 분류를 하였습니다. 얼굴 부분을 크롭을 하고 거기서 저희가 볼 부분의 픽셀을 따로 추출해서 거기서 또 오픈 CV를 사용해서 색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쇼핑몰에서 1,500건의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1,500건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이미지도 500건을 또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거 왜 가져온 거예요? 일단 얼굴을 분류를 하려면 정면 얼굴 사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AI 허브나 이런 곳에는 아직 얼굴 이미지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퍼스널 컬러를 진단할 때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신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게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보통 그런 분들을 연예인 사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글에서 연예인 사진을 주로 취합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 네. 연예인. 우리 한국 사람들 주로.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뭔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개발 범위를 우리 역량과 기간과 일정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핵심적인 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좀 부가적인 거 몇 개 해놓고, 이렇게 해서 개발 목표를 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도대체 뭘 했는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뭐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체에 가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우리가 그 자바 배울 때 추상화 기능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 범위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여기 그 보고서의 내용들은 아주 어려운 얘기도 많이 써놨는데 설명을 안 해놔서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네. 서림정보통신 정창성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앞에서 데모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관리자 페이지가 보이지 않는데,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에 데모 부분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본 자리 말고, 앞에서, 먼저 데모하는 자리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일단 시연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해서 데모가 없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관리자 페이지는 없나요?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과업을 너무 많은 주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핵심적인 게 조금 아쉬운 면은 있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단 좀 아쉬운 거는 문선에 오탈자가 너무 많고 특히나 발표하시는 분 잘 하셨는데 다음에 발표하실 때는 청중하고 눈 맞추면서 소통하시면서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아마 친구들도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됐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사님과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조언해주신 대로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뉴스 보시면 약물 투약 관련해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약물 투약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하는 팀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파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개발자 과정 11회차 세 번째 발표, 팀 파파의 발표자 함윤수 교육생입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OCR 기능을 활용한 환자별 약물 투약 검증 서비스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의학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어플 서비스이며 Medical Assisting Medicine Application의 앞글자들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명을 프로젝트 마마라고 칭하였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제안 배경, 개발 내용, 개발 과정, 시연 영상,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참여 인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개발 내용입니다. 저희 팀은 투약 오류로 인한 사망사고를 기사로 접하게 되어 매년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통계를 조사해본 결과 병원 내 발생하는 투약 오류 사고는 매해 평균 4,000건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약물 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닌 매해 약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안전사고 발생 자율보고에 따르면 32%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약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투약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5가지를 5 rights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rights란 right patient, right drug, right dose, right time, right route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안전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현직 의료 종사자 88명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0% 인원이 투약 시점인 현장에서 처방전과 투약 약물을 대조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팀은 투약 시점에 처방한 약품과 투약 약물을 대조해 옳은 투약품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어플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위의 조사의 결과들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기능을 구상했습니다. 해당 아이디어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해당 아이디어의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병원 내에서 제공하는 환자 정보가 내장된 QR 또는 바코드를 어플을 통해 스캔합니다. 스캔 후 환자 데이터가 보입니다. 환자의 정보와 처방 정보를 확인한 후 처방 약물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카메라 기능이 켜지게 되고 카메라를 통해 약품을 촬영합니다. 촬영 후 해당 약품이 처방 약품과 동일한지 판별 후 일치 불일치가 표기됩니다. 저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는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 국민건강보험, 의약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환경 및 도구들입니다. 저희 개발의 주요 기능인 OCR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CR이란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의 약자로 광화 문자 인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문자의 영상을 이미지 스캐너로 획득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문자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처음 수업에서 배운 테서렉트를 사용하였으나 다중 언어 인식 불가, GPU 사용 불가로 인하여 이 점들을 보완한 2020년에 개발된 EasyOCR을 사용했습니다. 사용 결과 약 80%의 텍스트 디텍션과 텍스트 리코그니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의 손실 데이터가 발생하였고 20%의 데이터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AI 허브의 공공행정문서 OCR 참고 모델의 디텍트 월드 부분, 피처 익스트레션 부분 등을 인용하여 EasyOCR과 병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병합한 모델을 같은 테스트 데이터로 실행해본 결과 인식을 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 서비스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선민 씨 맞으시죠? 네, 조금 더 끄매요. 박선민 씨? 박선민 씨, 뭐 어떻게 한 거야, 그거 도대체? 안녕하세요. 박선민 씨 맞으시죠? 박선민 씨, 이게 있었지?
방금 화면 같은 경우에 로그인 화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방받은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진단서를 촬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신 화면은 이제 해당 약물이 맞는지 이제 진단서에서 약물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시청하셔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의료사고 예방,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기대 효과와 지역 단위의 약물 재고 파악, 국가기관 연계 등의 활용 방안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약물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 비교 서비스와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투약 용량 파악 및 주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논문입니다. 참고한 기사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팀원 소개 및 역할을 끝으로 팀 파파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 발굴 보전학을 전공한 이창원이라 합니다. 저는 팀장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어시스팅과 페이지의 구축과 구현을 맡았습니다. 이상.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프론트와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한 오영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는 DB 구축 및 연동, 안드로이드 기능 중 회원가입, 로그인, 그리고 리스트 부분을 구축하였고, 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자바 언어를 이용한 백엔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학과를 전공한 배철호입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기능 중 카메라 갤러리 연동 기능, QR 바코드 스캔하고 스플래시 액티비티 기능하고 플래그먼트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안드로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치료학과를 나온 이현진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구축 및 연동을 하였고, 웹서버 연동과 안드로이드 기능 구축을 하였는데, 안드로이드 기능 구축 중에서 리스트 페이지를 만들고 데이터 불러오기와 페이지 이동 중에서 데이터 전달을 하였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는 자바 언어를 사용한 백엔드 기능 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통신공학과를 전공한 함윤수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반적인 딥러닝 모델 구현과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간의 송수신 기능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관심 있고자 자신 있는 분야가 파이썬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이제 구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휴먼융합서비스학부 전공 박선미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기능을 구현하였고, 그중 모달 페이지와 페이지 이동, 리스트 페이지를 구현하였고, 웹 디자인 및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웹페이지 구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평가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EGOCR 썼다가 정확도가 80%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다른 거를 조합해서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개선했을 때 그럼 정확도는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그 정확도 평가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까 보여주신 거는 그 처방전 하나를 보여주셨거든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처방전 여러 개를 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신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트레인이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AI 허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 행정 문서 OCR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그 부분을 트레인으로 사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문서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공공 행정 문서일 경우 형식들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방전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트레인으로는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부분을 사용하였고, 테스트로는 처방전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틀을 가져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온 그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AI 허브에 있는 공공문서 OCR 테스트의 결과는 그 공공문서의 정확도인 거고요.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는 처방전의 정확도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못 하신 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처방전에 접목을 했을 때 이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지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처방전을 테스트로 썼을 경우에 정확도는 약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거나 또는 이제 바운딩 박스 그 부분에 걸친 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식률이 조금 안 좋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약 90% 이상들의 인식률을 보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약물 투약, 약물이 지금 약물 얘기죠? 네, 그 앰플에서 뽑아 쓰는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사가 이렇게 무슨 주사를 놓으라고 이제 처방을 내렸는데 그 주사 놓는 주로 간호사들이 엉뚱한 주사를 놔서 문제가 생겼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개발한 요 검증 서비스로 하겠다. 맞죠? 네, 맞습니다. 굳이 AI 기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대답해봐요. 어떤 부분에 여기도 보니까 YOLO5를 이용해가지고 처방전에 앰플 테스트 인식했다는데, 어떤 쪽에서 했어요? 처음 저희의 기획은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처리를 원했으나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사진으로 이제 기능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AI를 접목시킨 이유는 저희가 바쁘다 보면은 이제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이제 확인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라, 예? 네, 그렇습니다. 요거 인식률이랄지, 네, 또 성공률 이런 것도 꼭 내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확인 서비스, 네, 뭐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AI와 접목시켰다는 것은 조금 빈대 잡을 때 대포 쓰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어때요? 내 얘기 틀렸어요? 네, 저 발표는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네. 발표 중에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걸 해당 환자의 병력 사항을 통해서 해당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별하는 서비스까지 이제 기획을 하고 실행 도중에 저희가 기간 내에 이 해당 서비스를 최소한 80% 이상 구현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본래 목적이었던 부분에 이제 먼저 집중을 하고 향후 서비스 계획으로 이제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은 어디서 났어요? 샀어요? 저희가 주변에 구해가지고 그렇게 어쩐지 좀 더럽더라. 수고했어요. 네, 현장통신 정창선입니다.
방금 그 질문하신 거랑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일단 뭐 EasyOCR, 그다음에 AI 허브 다양하게 그 정확도를, 어큐러시를 높이기 위한 노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약물이라고 하는 분야는 90%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물론 어떤 영역은 인공지능이 60%만 되는 영역이긴 한데, 이쪽은 조금 더 거의 100%에 준해야 되는, 혹은 100이거나 100%에 준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은데, 혹시 그 프로젝트 하시면서 향후 고도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혹시 생각한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저희 약물 쪽 관련해서는 해당 약물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DB 체계에다가 좀 더 확실하게 집어넣어서 형태나 이런 걸 여러 측면에서도 해당 약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기획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할 수, 기간이랑 이런 쪽에서 좀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다 보니 해당 정면에서 했을 때 이제 인식률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향후 발전 계획 쪽으로는 이제 해당 약물 제외하고 이제 그냥 일반 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당 성상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종에 보면은 이게 사업화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총괄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사업화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삼성병원에서는 현재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던가요? 삼성병원 쪽에서는? 지금 응급실 제외하고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서 해당 환자들을 이제 투약을 할 때 이제 좀 더 사람의 손보다는, 일단 사람의 손과 이제 기억력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해당 환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가지고 현장에서 그때그때 체크를 하면서 하는 서비스가 지금 유사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업성 말씀했는데 반대로 보는 게, 아직은 중환자실은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00명 중에 한 100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데모 스타트이긴 한데, 이게 그 다음 퍼질 수가 있을까 할 때는 저 자신도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이제 공공기관 쪽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쪽을 연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 국민건강보험과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해당 환자의 이제 그 병력 사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응급 상황이나 이럴 때 해당 약을 투여를 할 때 이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 쪽이랑 이제 연동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병적 자료는 개인의 보안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하고도 절대 개인에게도 남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답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충분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위급시에 사람을 일단 구하는 게 일단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한번 그 해당 국가 건보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런 쪽 서비스도 이제 기획을 하면서 했다는데, 해당 개인정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 동의를 충분히 얻고 한다면 그 해당 한정된 분야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팀까지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마지막 발표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 계신 자세에서 짝다리 짚는 그 자세가 더 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부동이라고 하는데, 그 하지부동 관련해가지고 의사들을 위해서 보조, 진단 서비스를 진행한 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팀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딥러닝 기반 엑스레이 활용 의사를 위한 하지부동 진단 보조 서비스를 기획한 팀 같이의 발표자 심가령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기획 배경,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참고 문헌, 팀원 소개와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일단 저희 조의 주제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부동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양쪽 다리의 길이가 같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2에서 2.5cm 이상 차이가 나면 하지부동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렇게 판독으로부터 하지부동을 진단받게 되면 그에 따른 치료와 수술이 필수적인데요. 이 치료와 회복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그 이상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의사분들은 다리 길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며 비교해야 합니다. 하지부동의 진단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리 길이 측정에 필요한 기준점들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허벅지뼈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대퇴골과 종아리뼈라고 생각하시면 경골이 있습니다. 이 대퇴골의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 그리고 발목뼈의 가운데 점, 이 세 가지 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들을 이용하여 총 세 가지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퇴골의 길이, 두 번째는 경골의 길이, 세 번째는 다리 전체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먼저 대퇴골의 길이는 대퇴골의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경골의 길이는 대퇴골의 가장 낮은 점과 발목뼈의 가운데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리 전체의 길이는 대퇴골의 가장 높은 점과 발목뼈 가운데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들을 비교하여 하지부동을 진단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진단 이해성에 따라 매번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LB본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요. LB본스는 하지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를 딥러닝 학습시켜 랜드마크를 자동으로 찍어주어 하지부동 진단을 보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LB본스의 뜻은 하반신을 뜻하는 로얼 바디와 뼈를 뜻하는 본스를 합친 말입니다. 현재 하지부동을 진단 보조해준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는데요. 손목이나 폐 등을 AI로 보조해주는 소프트웨어는 많지만 하지부동 진단을 보조해준 소프트웨어는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 단계입니다.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완성까지는 대략 4주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로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하지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 200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인 하지부동 측정에 필요한 기준점을 찍기 위해 엑스레이 데이터의 딥러닝은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YOLO-V5를 사용하여 다리 길이 측정에 필요한 기준점 영역을 추출합니다. 두 번째는 유넷을 통해 기준점이 포함된 뼈의 영역을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결과를 토대로 다리 길이 측정에 필요한 기준점들을 구하는 자체 제작 알고리즘을 수행합니다. 먼저 유넷은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YOLO-V5 객체 인식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할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처리할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YOLO-V5는 좌우 구분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좌우 상관없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각 3개의 클래스로 학습시킨 뒤 객체인식 분석 처리할 때 이미지의 좌우를 구분해서 왼쪽 뼈와 오른쪽 뼈를 6개의 클래스로 분할하였습니다. 객체인식 정확도는 전체 이미지에서 99.5%가 나왔습니다.
율로 V5로 전처리한 이미지 데이터들을 유넷으로 학습시키려는데 크기가 다르면 학습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이미지를 정사각형으로 잘라주는 과정인 크롭을 먼저 실행한 뒤 이미지를 균일화시켜주는 리스케일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학습을 시켰지만 결과가 원하는 오지 않았고 저희의 샘플과 같이 둘 이상의 뼈가 나온 이미지에서 한 개의 뼈만을 특정해야 하는 상황일 때 상하 좌우를 플립시키는 학습 방법은 저희에게 부적합하였고 이미지 무작위 플립 코드를 제거해보니 각 부위의 특정 뼈 모양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넷을 사용하여 저희가 찾고자 하는 특정 뼈 부위만을 백색으로 지정한 결과입니다. 유넷 단계의 정확도 지표는 로스 값이 평균 0.02이고 다이스 스코어는 평균 0.98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원본에서 앞의 단계를 다 거친 후 마지막으로 랜드마크를 찍는 단계입니다. 각 뼈마다 특정 위치의 좌표를 추출하기 위해 윤곽선의 점찍기 알고리즘을 수행합니다. 먼저 흰색과 검은색이 만나는 경계에 초록색 점을 찍습니다. 초록색 점들 중 Y값이 제일 작은 점을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노란색 점을 기준 일정 범위 아래에 있는 모든 점들을 보라색으로 표시합니다. 보라색 점들 중 좌우 끝에 있는 점의 중간 위치를 구합니다. 방금 구한 중간 위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흰 픽셀을 빨간 점으로 표시합니다. 방금 특정한 지점이 저희가 발목뼈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앞의 알고리즘을 통해 찍은 점을 처음 입력받은 엑스레이 원본 사진에 대입해서 원 좌표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냅니다. 각 좌표 특정 후 그 점과 점을 연결한 길이를 자동으로 측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의사분들의 진단에 활용합니다. 딥러닝 단계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만들었던 화면 설계서입니다. 앞에 화면 설계서를 바탕으로 실제로 구현한 엘비본스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시연 영상 통해서 더 생동감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특정을 할 테니까 먼저 해줘요. 알겠어? 들어오세요. 네. 전에는 진짜로 직접 해가지고 번거로운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직접 이렇게 찍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안 끝났어? 나 아직 사진으로 혼자 연락없이 안 들어왔어. 그 인터넷에 한번 엘리베이터 쳐봐. 먼저 갈게. 좋아. 오.
인터넷상과 엘리트 소방 시연 영상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 사용한 모든 프로그램들입니다.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즈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인데요. 그럼 실제로 예비보스를 의사분들 진단에 활용한다면 어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AI가 자동으로 진단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의사분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도기에 따라 결과가 상이했던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학 분야 의료 종사자들의 판독 시간을 감소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진단보조 AI를 적용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량이 1시간 절약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 영상의학회지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부동처럼 진단이 비효율적인 다른 다양한 질병들에도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저희가 기업 연계 주제인데 저희 헬스허브의 이찬수 멘토님 시간 아끼지 않고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고생해준 저희 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팀 가치가치에서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팀장 최재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DB 구현 및 설계, 서블릿 구현, 그리고 웹 기능 구현을 맡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는 자바 언어를 이용한 백엔드 개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백엔드 딥러닝 총괄을 맡은 김용태입니다. 이번에서 딥러닝 학습 구현을 맡았고, 랜드마크 알고리즘을 제작했고, 플라스크 서버 연동을 했었고, 웹에 이미지를 처리한 API를 구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는 자바와 딥러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통상학과 전공한 심가령입니다. 저는 기획서를 비롯한 각종 문서 작성 및 HTML과 CSS를 활용한 웹페이지 구현에 참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가치 팀의 김현철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데이터 전처리, 딥러닝 유넷, 욜로 V5, 그리고 랜드마크 알고리즘 같이 하는데 참여했고, 플라스크 구축 및 서버 연결을 참여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자바 언어를 이용한 백엔드 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가치가치 팀의 팀원 고정훈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미지랩을 통한 전처리를 실행하였고, 유넷과 욜로 V5를 통한 기능을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플라스크를 연동을 하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딥러닝 학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 가치가치에서 프론트를 총괄한 김서진입니다. 저는 프로젝트에 웹 UX UI를 설계했고, 전체 페이지 JSP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자바 언어를 활용한 프론트 웹 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위원님들의 격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 분석 쪽에서 조금 조사가 얕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비교군 대상이 이제 밖에서 줄자로 재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원초적인
근데 실제로 아직도 이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석하신 거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영상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의 기술이 되려면 적어도 엑스레이 찍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들어간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이게 AI 기술을 도입하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비교하는 게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AI 쪽에서 좀 질문이 있는데 정확히 그래서 AI가 지금 해주는 역할이 뭘까요? 제가 이해한 거로는 랜드마크 알고리즘이 어떤 랜드마크를 찍으면 그 거리를 재주는 건데 예. 네, AI가 어디에 쓰인 거죠? AI가 이미지 분석 처리하는 데 사용됐고요. 정확히는 뼈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뼈 모양을 흰색 영역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게 기존에 그러니까 뭐 이미지 프로세싱에 원래 저 배경 날리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원하는 객체 바운더리 잡고 그거랑 지금 요거랑 정확도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나은 건가요? 이번에 처리한 거는 98% 정도 정확도가 나온 걸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98%라고 하면 어떻게 분석한 98%예요? 네. 로스 데이터랑 다이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한 결과로 98%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 AI를 쓰지 않으면 그렇게 그 뼈 모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명암을 조절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모델을 써보기도 했는데 유넷이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이게 그냥 엣지 잡는 커넬 같은 것들 네. 그냥 매트릭스 그냥 썼을 때 바운더리가 안 잡히던가요? 네, 모양이 잘 안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디 정형외과 무슨 학회에서 발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근데 저 엑스레이 자료는 어디서 구했어요? 예. 우리 기업 기업 쪽에서 이력장을 제공해줬습니다. 멘토가 있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무슨 간호학과나 보건대학 출신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걸 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없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무엇을 쓸지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쓰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결과도 있었는데 나중에 다 해결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산업체에서 멘토가 아주 어떻게 도움 많이 되던가요? 예, 이미지가 굉장히 전문적이라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목표도 아주 명확하고 또 개발해가는 어떤 과정이나 또 거기에 나오는 산출물 또 발표자의 발표 태도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고 계속적으로도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면 참 좋은 그런 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네. 서림정보통신 정창성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느끼는 거 비슷한가 봐요. 문서, PPT 품질 너무 좋았고요. 발표 역량 너무 좋았습니다. 훌륭했어요. 네. 잠시 유튜브에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하지부동 진단 인계 데이터 종류 및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래? 예,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지부동 진단 인계 데이터 종류 및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클래스 종류. 클래스 종류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네. 그럼 클래스 네. 종류로 한번 답해 클래스 주시면. 종류 일단
골반뼈에 있는 대퇴골 상부 좌우하고 무릎뼈 좌우, 발목뼈 좌우로 해서 6개 클래스로 구분이 됐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예. 이제 CT를 찍는 것 자체가 육안으로 이제 정형적 장애 및 이제 장애를 진단하기 위함인데, 어차피 그 이미지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라면 왜 이 어플이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신속한지 알 수 있었으면 조금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동으로 혹시 환자의 고관절을 찍어주는 게 주요 기능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예. 찍혀진 엑스레이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동으로 찍혀지는 게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수동으로 재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영상의학 분야 제가 기대 효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AI 진단 보조 사용하면은 실제로 영상의학 분야 의료 종사자분들이 판독 시간 할 때 1시간 정도 감소됐다는 효과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 분들까지 질문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도전으로 오늘 이렇게 최종 성과물 발표회까지 다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발표회를 끝내기 전에 저희 목포대 오수열 교수님을 모시고 총평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모범상 명단 나왔어? 나왔는데 내일 몇 명이나 돼? 몇 명? 본인들은 몰라? 14명이나 돼? 그 2월 7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6개월간 빡세게 공부했죠? 네. 그 평생 이렇게 공부해 본 적 있어요? 네? 제가 각강도 와서 보고 또 지난번에 수료할 때도 또 제가 평가도 하고 했는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얼마나 살? 100살까지 살 거. 100살 더 살걸? 120, 30까지 살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년 늦어진 거 이거 별거 아니라고 보고 또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뒤에 후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빅데이터도 배웠죠. 그죠? 모아진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고 또 그걸 저장해서 또 처리하고 관리하고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해석할 때 인간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시키는 거 이게 훨씬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같이 하는 것이고 기업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하는 목적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최고 경영자나 또 어떤 부서에서 뭘 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또 효율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요새 지구온난화 문제도 있죠. 자원의 어떤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기업에서도 기존의 경험과 소위 뭐라고 그러지 이거? 촉이라고 그런가? 촉? 감으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것은 이미 지났고 우리가 어떤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그런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공하는 그런 전문가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전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빅데이터 처음부터 인공지능까지 전부 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 예? 그러면 내가 대학 다니면서 내가 했던 내 전공과 인공지능과의 어떤 관련성. 그래서 제가 평가하면서도 이렇게 블랙박스 이렇게 보고 또 아까 엑스레이도 보고 이렇게 아까 퍼스트 칼라인가요? 퍼스널 칼라인가 거기는 무슨 미용과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관련성을 유심히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전공과 연계해서 융합하는 그런 융합 인재가 되면 좋겠다. 4년 동안 했던 거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노동부에서도 그 NCS 기반으로 이렇게 인재를 키우잖아요. NCS 말 들어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3가지입니다. 나는 그 분야에 지식이 있는가. 여러분 이론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가. 여기도 보니까 아까 막 기술 막 내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태도. 소위 협력, 관계, 팀워크. 그 다음에 요새 또 중요한 게 윤리 문제입니다. 윤리. 또 의사소통 문제. 아까 맨 마지막에 발표했던 우리 여학생인데 아주 발표를 너무 잘해서 우리 김지모 사장님도 아주 대단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요. 이런 능력, 이걸 우리가 태도라고 그러는데, 그거 3개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시험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에 가서도 그렇게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모범생이 14명이래. 예? 상도 많이 앞으로 받아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8시간씩 이 더위에 코로나 있는데 지각 결석 한 번도 하지 않고 14명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 성실성.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소개 쓸 때 꼭 그거 쓰세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손지영 선생님이 그 맹장 수술했잖아요. 그죠? 예? 고생했다. 박수 한번 쳐줘요. 네, 이것으로 발표는 총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6개월 동안 배웠던 것이 이제 다시 여러분이 또 현업에 가서 더 배우는 시간이 될 거니까 이 배움의 길을 더 놓지 않고 더 감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개발자 과정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